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 생활을 위한 실전 압축형 강의 꿀팁 캠퍼스 반려동물 편 진행을 맡은 운영 사무국의 박찬희입니다. 꿀팁 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꿀팁 캠퍼스는 서울시 청년 자율 예산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부터 청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선 각자 치구의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을 시작하였고, 여기 구로구에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주도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동네 소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꿀팁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정책 기본 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 기구로 설립되어서 2017년 12월 1기가 발족된 이후 현재 2기가 활동 중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려동물 편 진행하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매니지먼트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펫 VIP의 이지은 대표 강사님이십니다. 많은 환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듣기 위해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네. 네, 인사와 함께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IP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려동물의 그 건강한 케어를 위해서 전문가를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우리 반려동물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또 아이들이 또 불편한 부분, 또 보호자가 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여기 이제 제가 3회차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3회차에 지금 이제 강의할 내용은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 이 정도의 제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 입양을 하거나 키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반려동물 또 키워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입양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 또 준비사항 그런 내용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강의 뒷부분에 가서는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을 이제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순서는 그 큰 꼭지는 5가지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패티켓하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일단 전문 펫 매니저 매칭 플랫폼이라는 거가 아직은 많이들 낯설어 하세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가서 미용을 해주고 목욕을 해주고 또 산책도 해주고 아이들도 기본 어떤 사회성 교육도 진행해주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또 이제 앞으로의 그 반려동물 어떤 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적인 측면의 어떤 협회도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올바른 어떤 문화 조성도 앞으로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이제 활동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그 반려동물 산책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울 숲이라든지 또 그 여의도 공원 이제에서 몇 차례 저희가 산책 캠퍼스를 진행했었고요. 또 유기견 보호소들이 지금 많이들 있는데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 매니저들과 함께 유기견 자원봉사 활동도 제가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에 대한 그 사전 그 입양하고 나서의 어떤 돌봄 교육, 또 문화 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월에서 7월 말까지 구로구청에서 진행하는 그 반려동물 그 문화 돌봄 교육 기본 과정을 저희가 2달 동안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셔갖고 좋은 결과로 진행을 또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책 캠페인 했을 때 그 이제 장면들인데요. 너무 그 이쁜 아이들이 서로 그 만나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들도 있고, 또 다른 견종들을 또 접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도 되고, 또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산책을 하면서 산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산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교육을 또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 캠페인을 이제 못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이 산책 캠페인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미래 직업, 그 아이들 자유학기제 미래 직업, 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가 이제 직업 멘토를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업군으로 이제 아시고 계신 걸 보면은 그 행동교정사, 그 강영욱 훈련사가 하시는 이제 그런 직업, 또 저희 같은 펫 매니저,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 또 애견 미용사, 또 미용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또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기타 등등 이런 직업군들을 앞으로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직업 멘토가 가서 실제로 또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2교시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반려동물을 저희가 데려가서 학생들에게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기본 훈련 과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그런 직업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펫 매니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펫 매니저는 이제 1차적인 자격 조건은 그 애견학과라든지 동물학과를 졸업하신 이제 전공자들 졸업자들이시고요.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애견학과를 나오진 않았으나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고 관련된 어떤 그 일을 경험을 최소 1년 이상을 하신 분들을 된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전공을 하셨어도 그 실제 다양한 견종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저희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이제 이론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내리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평가에 통과하신 분들만이 저희 펫 매니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동물, 말 못하는 동물들을 저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실습도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반려동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원하는 직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고, 혹시 펫매니저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저희 회사에 한번 노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입양이나 이런 어떤 돌봄 얘기를 하기 전에 동물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부터 한번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인간과 동물의 어떤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간하고 어떤 개의 관계는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하고 사람은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게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세대에 거쳐서.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정말 상호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지금도 지속되어 있고, 지금은 사실 저희가 반려동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족이 됐고 친구가 됐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관계 형성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 번만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 같은 경우는 그 기원전 한 12,000년 전에 화석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늑대에서 분리된 게 한 12만 년 전부터 분리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원전 한 5,000년 전부터 이제 생겼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가축들은 기원전 한 6천, 5천 년 전부터 이제 가축의 어떤 그런 구성이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그 개를 왜 기를까요? 왜 기를까? 정말 오랫동안 길렀잖아요. 왜 길렀을까? 첫 번째는 일단 안전에 관련돼서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개를 길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 개가 그런 역할을 옆에서 도와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그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식용으로 길렀던 개들의 종류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과 그다음에 사냥과 어떤 식용의 그런 용도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그 우리가 이제 호칭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 장난감처럼 내가 애지중지 정말 언제든지 옆에서 그 만질 수 있고 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걸 애완동물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제 그때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 사랑을 받고자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데 우리 삶은 타인으로부터 뭐 항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도 당할 수도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이 동물들은 사실은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애정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어, 나에게도 상당한 그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사랑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기본으로 같이 사는 그런 행복한,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 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이제 동물들을 의인화시킨 거죠.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죠. 이제는 가족이고, 저도 그 키우는 강아지 뽀삐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죠. 그죠? 또 어떤 분은 친구처럼, 또 어떤 분은 딸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제 반려동물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선사시대의 인간과 이제 늑대의 공존이라고 했는데요. 개의 그 조상은 사실 늑대이죠. 그렇죠? 늑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늑대들 중에서 그 아주 호기심이 좀 많고 또 순종적인 그런 늑대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늑대는 혼자서 사냥을 다니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착된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오랫동안 이제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나오는 뭐 냄새라든지, 그래서 그 마을을 배회를 했겠죠. 그러다가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 굶주린 개한테 먹이를 던져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늑대가 인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깝게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이 어떤 주는 어떤 그런 호의에 이 이제 늑대는 어떤 감사함을 느꼈을 거고, 또 자기가 구하지 못한 먹이를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인간은 늑대에게 안락한 은식처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인간은 또 늑대에게 또 먹이를 또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늑대는
인간에게 어떤 천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동물이 오면은 어떤 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막아준다든지 그리고 또 사냥의 어떤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또 먹이를 구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는 이런 어떤 이제 상호적인 어떤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 개하고 이런 인간하고의 어떤 관계가 사냥을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마을에서 정착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 인류가 발전하는데 이 개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진화가 돼서 지금은 반려가족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동물과의 관계를 이제 보겠는데요. 그 전에 말 있잖아요. 말. 이제 말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이제 말은 인류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이동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전투는 사실 패배를 의미했었고, 그리고 말이 없는 어떤 교육, 그 무역이죠.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동이나 운송 수단의 어떤 기능이 점점 그 말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말들을 보면 어디서 우리가 말을 보세요, 지금은? 이제 관광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스포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저 경마장 같은 데서 이제 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 사이즈가 조금 작은 반려하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인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려의 목적으로 말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기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그 기술의 발전, 시대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동물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만약에 말을 노동력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인도적인 어떤 대상으로 저에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전에 우리 이제 동심을 그 북돋는 그 화려한 쇼로 유명한 그 서커스, 동물 서커스가 있었었어요. 근데 현재 이 서커스는 무자비한 그 학대의 어떤 장으로 인식이 돼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사라지고 동물이 없는 이제 그런 서커스로 지금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에 보면은 그 돌고래도 있는데요. 이 돌고래도 지금은 그 동물 보호가들에 의해서 아주 거센 그 반대 여론에 의해서 하나둘씩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아주 많은 압력들을 지금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대중이 동물들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삶을 살면서 변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아직까지 그 동물을 그 실험에 그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 실험을 한 것을 이제 그 숫자를 한번 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입니다. 한 1억 마리 이상이 그 실험 대상으로 동물들이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물 실험은 이제 보통 시험,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생물학적 어떤 제재, 또 생산, 뭐 기타 등등의 생산 등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들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인간과 그 동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동물들의 어떤 그 체격이라든지 그리고 신진대사가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이 그 동물들의 생활 습관과 인간 습관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겪는 어떤 그 중독성과 동물이 느끼는 중독성의 물질이 영향이 틀리대요. 그리고 유해 환경 자체도 영향이 따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심리적 어떤 사회적 어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그런 질병의 어떤
차이가 그 개별적인 어떤 측면은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 채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치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동물 실험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논문을 내서 한 번 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건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실험을 하는 동물들을 보면 사실은 사람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장류인 원숭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가족이라고 좀 생각하는 친숙한 이 개들, 고양이들이 지금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실험의 어떤 동물들로는 좀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도 개 식용에 관한 그런 이제 찬반 여론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물 자유 연대라든지 동물권 행동 카라 또 동물 해방 물결이라는 이제 그 동물 보호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개 식용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반대 운동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동물 보호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 개 식용의 반대 운동으로 개농장을 가서 많이 구출을 하는 이제 그런 단체인데 여기는 이제 개농장을 폐쇄시키고 거기서 이제 구조한 활동을 하고 구조된 아이들을 이제 국내에서는 위탁처에서 잠깐만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해외로 저희가 입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로 이제 입양을 보내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국내에 이렇게 된 문제의 아이들을 국내에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기반이라든지 법적인 것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차라리 해외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어떤 체계가 좀 잡혀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이 반려동물의 어떤 관계 이거는 이제 저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상호 돌봄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어, 결국은 인간과 동물의 어떤 상호작용은 그 심리적인 거,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그 메커니즘이 서로 교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물을 키워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혹시 있는 동물들 눈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눈을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면은 동물 자체에서 그 옥시토닉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서 행복을 느낀대요. 그렇게 눈만 마주치는데도 평상시보다 4배가량인 57.2%가 증가가 돼서 그 아이가 그 상대의 이제 보호자한테 그 신뢰도라든지 순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증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 눈을 지그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고양이는 개보다는 조금 느끼지만 그래도 12% 이상 그런 어떤 그 물질이 더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을 안고 한번 눈을 이렇게 마주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반려동물의 이제 그런 관계가 좋은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어떤 제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특히 아동들의 어떤 건강, 아동들의 어떤 인지, 아동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발달에 이 반려동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꼭 선진국이 뭐 미국이 아니어도 요즘은 그 이혼율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가 됐고, 그리고 형제도 이제는 거의 혼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 안에서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정서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 있는 그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하는 비율이 높다는 그 비율이 나왔대네요. 근데 저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반려동물을 그 키우고 있는 그 아동들은 책임감하고 공감 능력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어떤 자연, 어떤 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 반려동물의 역할은 또 상당히 높은 건데요. 이거는 뭐 아이든 성인이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소시키고 특히 그 스트레스를 감소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아이나 성인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심박수, 또 혈압, 어떤 이런 것들을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쳐서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또 그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낸 아이들은 알레르기라든지 면역력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하고 고양이를 이제 접하다 보면 어떤 특정 종류의 얼른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역력이 향상된 아이의 그 결과를 보면 학교에 그 출석률이 되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하고 지내는 아이들은 상당히 좋은 면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성인들도 우리가 보면 사실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과 있음으로 해서 그 스트레스를 되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도 이 반려동물하고 지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 외부 활동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떤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동기가 생겨서 내가 정말 이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구나. 또 노후에도 반려동물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강한 목적 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도 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아이도 면역력과 알레르기 어떤 그런 것들이 향상이 되고 아이와 성인도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특히 노인분한테도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적적함이라든지 또 어떤 삶의 어떤 그 목적이 동기부여가 될 정도의 어떤 구성이 된다면 결국은 반려동물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끼리는 어떤 주제나 어떤 관계가 없어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듯 반려동물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향상이 되고 건강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길고양이 문제라든지 뭐 여러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물림이 그 맹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사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반려동물을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일단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의 입양을 한번 이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려동물의 산업과 입양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예. 반려동물이 이제 보통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애 주기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입양, 양육, 사후 이렇게 3단계를 이제 크게 나누고요. 4단계도 있고 6단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하고의 어떤 그 주기하고 맞게끔 이제 구성한 거고 오늘은 일단 생애 주기 3단계에서 입양과 양육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반려동물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산업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국내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돌파가 됐다고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1,000만은 넘은 것 같고요. 지금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인데 거의 4명 중에 1명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신조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뭐 제가 모르는 신조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페팸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펫하고 패밀리를 합해서 이제 페팸족인 거죠. 이거는 이제 가족이란 뜻인 거고요. 팬미족은 반려동물하고 나라는 어떤 그쵸? 합성어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이제 나하고 어떤 그 자신처럼 아낀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이 외에 신조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려동물 산업 전망에서 보시면 가운데 그린 이미지를 보시면 2020년에 5조 원의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하는 거지만 아직 5조 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2028년에 6조 원 정도 된다는 그 예정표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 6조 원의 동물 이제 반려동물 산업인데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것은 다 포함을 한 거죠. 그렇죠? 의료, 그렇죠? 그다음에 케어,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펫케어, 테크, 그다음에 뭐 의료라든지 장난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2028년에 한 6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거의 2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상당히 아주 전망이 밝다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이제 현재 2020년에 5조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하고 미용이 이제 가장 크죠. 그리고 푸드, 사료 시장, 그 다음에 의류, 옷하고 이제 용품하고 장난감, 나머지 이제 기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는 이제 수의 병원을 말하는데 여기서 미용보다는 의료의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한 7대3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정확히 뭐 몇 프로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의료의 부분에 그 산업군이 가장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입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그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10가지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0가지가 된다 그러면 입양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을 키울 시간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네. 자, 나한테 주어진 여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배변 및 어떤 환경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지, 산책할 시간이고 놀아줄 시간이 있는지, 또 아이들 목욕시키고 빗질해주고, 또 아이를 양치해주고 기청소해주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예방접종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내가 교육도 받고 이런 시간들이 준비가 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반려동물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준비되었는지 질문해 드리고 싶고요. 자, 반려동물 키울 비용이 준비되었으니까 또 여쭤볼게요. 자, 여기서 말할 때 그 여유 자금이 있는지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반려동물 사료가 필요하지요. 또 장난감, 간식, 목욕용품, 배변 패드, 또 하우스 뭐 캔넬, 또 정기적인 미용, 목욕, 또 병원에 가면 병원 진료비, 또 아이하고 돌볼 때 드는 그런 비용, 하여튼 많은 또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이제 응급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그런 자금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에너지가 준비되셨습니까? 자, 에너지는 뭘 말하냐면 아이하고 산책할 수 있는 에너지, 아이하고 교감하고 또 아이하고 마음의 여유를 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또 아이들의 어떤 기본 생활 방식을 함께 하고 나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 공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집 밖에서 함께 할 에너지가 있으세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세요? 이 질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키울 건강이 준비됐냐고 여쭤봤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가정 구성원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산책을 못했을 때는 나 대신에 누가 산책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강이 준비가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반려동물을 키울 주거가 준비되셨습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요. 1인 가구의 어떤 주택 규모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선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키우고 싶을 땐 여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반려동물 키울 때 임대인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동네가 되게 밀집해서 애가 짖으면은 저쪽 옆에는 집까지 들릴 정도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는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생 상태가 좋은 곳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입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준비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여섯 번째 지식인데 이거는 오늘 같은 이런 교육을 자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을 할 때 사전 의무 교육이 어떤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어떤 역량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입양 교육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소화가 됐을 때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준비되셨느냐고 물어봤죠. 반려동물도 나와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키우거나 예쁘다고 그냥 잠깐 생각에 키우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 또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생기시는 그런 생각이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여덟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울 미래가 준비되셨습니까?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 나도 모르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 질병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나 모르지만 보호자보다 이 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미래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결혼을 만약 할 어떤 그런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8가지가 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입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양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펫샵에서 구했을 때는 그 계약서를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물 투여 했던 것도 또 병원의 치료 기록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반려동물 또 동물 등록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서류가 준비를 이제 해 주시고 자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서 이제 등록할 준비를 이제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려동물 등록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장형으로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그런 그 등록이 있어요. 그리고 외장형으로 무선식별 그 장치를 또 부착하는 게 있고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은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5천 원에서 한 만 원, 뭐 크게는 2만 원 안쪽으로 해서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시면 꼭 이제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 펫샵에서 입양을 하시면 펫샵에서 등록을 다 해주세요. 네,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양 등록에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본인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맞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입양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입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신용이나 과시용으로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시면 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어떤 관리하는 것을 내가 정말 배우고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또한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기동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그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기동물은 늙고 질병 있는 동물을 좀 많이 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건강이 양호하고 그리고 어릴수록 더 유기를 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잘 키운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이뻐서 단순히 내가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를 입양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내가 소화를 못하고 너무 키우기 모르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애가 막 짖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유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가지에서 정말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할 때는 입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양 방법이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동물보호소, 펫샵, 전문 브리더, 가정 분양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이제 입양을 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그 펫샵은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들 아마 주위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디서 애를 데려올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펫샵을 아마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전문 브리더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견종 특성에 맞춰서 아주 그 개체 번식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 번식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아이들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권유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대신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아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정 분양이거나 지인한테 아마 소개를 해서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아는 사람이나 가정 분양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펫샵. 이게 사실 동물병원에서도 그 반려동물을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판매업소에서 입양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나머지는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고 저기 택배로 발송받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펫샵에서 구매하시고 뭐 입양하시는 어떤 그런 경로를 뭘 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분양을 받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자, 함께 살 때 어떤 것을 건강을 체크해야 될지 여기 보시면, 자, 입, 치아, 피모, 항문, 생식기, 호흡, 대변, 소변.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아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졌을 때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산책하고 나서는 발바닥 세척하고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꼭 말려줘야 되고요. 발가락 사이가 아이들이 되게 핥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물기가 남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자, 일일 관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눈 밑에 그 아이들 눈물 자국, 엉덩이 용변보고선 생기는 거, 다리, 털 관리, 치아. 자, 월별 관리를 볼게요. 월별로 샴푸 2주나 3주, 물론 견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형견들은 2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욕을 또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항문낭은 또 주기적으로 짜줘야 돼요. 4시하고 8시 방향에서 짜줘야 되고,
발톱도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마당에서 키울 때는 발톱을 안 깎아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실외에서 활동할 때는 자기가 많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산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에서는 발톱을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발톱을 못 깎아서 아이 발톱이 막 휘어졌어요. 그 아이는 그 집안에서 걸어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발톱도 주기적으로 깎아주셔야 되고요. 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귀를 덮은 견종들이 있어요. 염증이 생기고 외이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긁거나 나중에는 포기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엉망인 그런 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강아지에게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당연히 다 해로운데 그래도 어떤 분 그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분이 막걸리를 먹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 죽었어요. 절대 음료, 알코올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건 일단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람 음식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 절대 주시면 안 되고 짜거나 매운 음식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대형견들은 그 위가 좀 크기 때문에 간혹은 그냥 그 변으로 나와요. 근데 소형견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를 찢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가시가 있는 부분은 주시면 안 되고요. 초콜릿,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주시면 안 됩니다. 또 포도, 건포도, 이 씨가 들어있는 것들을 주시면 안 되고요. 뭐 당연히 사람이 먹는 비타민 이건 주시진 않겠지만 이것도 큰일 나고 또 우유나 유제품도 안 돼요. 예, 설사 원인인데 이게 알러지가 원인인데 이게 심하면 정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당연히 주시면 안 되고 어떤 아이는 이걸 먹고도 조금 나중에는 그 확대됐지만 죽은 아이들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안 되시고 씨가 있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건어물 오징어 그거 주면은 조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징어가 뱃속에 들어가서 불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건어물도 주시면 안 되고.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류하고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말하면은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견종들 중에서 이런 견종들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오늘은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 말티즈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죠. 아주 쾌활하고 부침성도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 고집이 조금 있고 좀 질투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그 무시를 합니다. 그런 이제 성격이고 놀기도 좋아하고 되게 그 눈치가 또 빠르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뻐하는 이제 그런 견종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집이 좀 있는 그런 견종이고 또 예민한 또 성격 때문에 그 분리불안 증세가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절차에서 보호자하고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보호자의 정확한 지시가 좀 해야 되는 그런 훈련 방식이 좀 필요한 그런 견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들 있고요. 푸들은 원래 그 사냥, 그 야생에서 그 물새 사냥에 활용됐던 그런 견종이고요. 충성심이 기기로 유명한 또 견종이죠. 활동적이고 명령하고 또 똑똑하죠. 푸들이 상당히 똑똑해요. 예. 뭐 정확하다기보다 그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은 그 지능이 높은 견종 중에 얘가 2위인가 그래요. 그래서 푸들이 상당히 지능이 높다라는 거 아주, 한마디를 하면 예,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자, 비숑이라고 있어요. 비숑 프리제.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곱슬곱슬한 털이란 뜻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이쁘죠. 그래서 우아해서 상당히 한때 몇 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숑을 이제 키우셨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분은 이제 말티즈하고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일단 털이 곱슬곱슬해서 더 풍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견으로 된 건 아닌데 개량을 해갖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제 그런 견종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크셔 테리어인데요. 이제 영국이 원산지죠. 그리고 요크셔라는 어떤 그 도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잘 짖어요. 그리고 경계심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친구는 주인의 사랑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어, 무엇보다 이 친구는 되게 깔끔해요. 예, 그래서 소변을 놓고 잘 안 밟아요. 예, 그 정도로 되게 깔끔한 친구인데, 하여튼 사랑스럽고 똑똑하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견종이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조금 그 사랑을 좀 독차지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 외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인 소유욕이 좀 되게 높고 질투심도 좀 있는 편이라서 요크를 키우실 때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크셔 테리가 있고요. 포메라니안인데요. 아주 예쁘죠, 작고. 근데 원래는 그 북극에서 썰매 끌던 개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작게 이렇게 개량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되게 그 큰 그런 그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활발하고 애교가 있고 또 질투심도 있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고 주인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좀 적어요. 그런데 아까 요크보다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겨놓아도 조금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견종인 것 같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사회성도 매우 좋고 초보 애견이에게도 추천을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성격도 좋고요. 예, 털이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털 어떤 그 정리를 좀 많이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스피츠 이렇게 보시면 스피츠는 이제 하단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견종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은 제퍼니스 스피치라는 견종을 저희 국내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게 장모종이에요. 털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이중모라고 하는데 하나 있고 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모는 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털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독립심도 강하고 이렇게 쓰다마 주거나 이런 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거에 대해 조금 민감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견종입니다. 그리고 치아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원래 이제 원산지는 멕시코죠. 또 멕시코이고 그리고 이제 전신이 그 짧은 털인 단모종으로 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장모종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털 빠짐이 좀 있는 편이죠. 치아는 달리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산책을 정말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 크기가 작으니까 실내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종이고 상당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또 많고요. 승부욕도 있고 질투심도 되게 많은 그런 견종입니다. 자, 프렌치 불독인데요. 원래 이제 반려견 목적으로 개량한 품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머리는 크고 이마는 또 둥글고 주둥이는 매우 짧고 그렇게 생겨 있잖아요. 어, 그래서 실내에서 기르기는 좀 적당하지만 그 이제 활동량을 좀 많기 때문에 매일 산책은 해줘야 돼요. 또 열정은 사실 많고 예의도 바르고 상당히 그 키우면 아주 그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은 그런 견종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친구를 혼자 두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그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나타나서 향후에는 공격적으로 그렇게 좀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좀 자주 시켜주는 거. 안 그러면 비만이 생기잖아요. 그 다리도 짧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산책은 정말 주기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닥스훈트 이제 마지막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견종입니다. 독일어로 오소리 사냥개란 뜻이고요. 이 친구는 허리가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짧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털은 이제 짧습니다. 단모종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근데 이 친구도 뭐 애교도 많고 애기 같은 면이 있어서 그 주인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항상 살에 이렇게 붙으려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허티즘이라든지 어떤 무는 성질이 좀 있어서 좀 어릴 때 훈련을 좀 잘 시켜야 되는 그런 견종입니다. 이 친구도 고집이 좀 많이 있는데 자기 주장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로 비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허리가 길기 때문에 비만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좀 받쳐주는 근육이 좀 튼튼해야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하고 운동을 좀 꾸준히 시켜주시는 필요한 그런 견종입니다. 자, 이제 카밍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동물들이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이제 어떤 생각과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럴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하품하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나 지루해. 나 지루해. 나 지금 조금, 심심해. 나 지금 귀찮아. 막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품할 때는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혀를 렐렐레는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거 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진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먹고 싶은 거가 있을 때 이렇게 혀를 알르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꼬리 내린 친구는 이제 항복하겠다 그런 거고요. 또 맨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뭐냐면 싸움을 피할 때 이제 이런 어떤 표정을 짓는 거죠. 자, 카밍 시그널 두 번째. 자, 눈 마주치기는 보호자를 사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얼굴을 핥은 거는 호감을 표시하고 반갑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세 번째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신뢰하고 복종한다는 뜻이고요. 등을 보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 동물들은 등을 보이는 거는 자기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등을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신뢰한다는 뜻도 있지만 거절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커밍 시그널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는 보호자 말을 이렇게 뭐지 이게 아니라 집중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고 아랫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꼬리를 흔드는 거는 나하고 놀아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런 행동입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있는 그 점박이 강아지 그러니까 양쪽이 싸우는 걸 지금 말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정하라고 그런 지금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이제 돌봄에 대한 건데요. 크게는 산책, 위생, 건강에 관련된 건데 사실 이것도 이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산책할 때 주의할 점 진드기 진드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책 갔다 오시면 한번 아이를 좀 훑어보시는 데 필요하고요. 어, 그 산책할 때 그 하네스에다가 그 이제 기피제를 좀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피제를 좀 발라주시면은 진드기가 달라붙지는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이물질을 섭취하는 건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그 만약에 가을 같은 경우 은행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은행이 껍질은 말랑하지만 속에는 되게 그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먹고 대형견들은 변으로 바로 나오는데 소형견들은 그 위를 자릅니다. 그래서 아주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는 먹지 않도록 아이한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산책은 사실 그 노즈워크라고 하죠. 냄새를 맡는 거기 때문에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목줄인데 이것도 아이들 견종이나 아이들 그 크기에 따라서 그 하네스냐 목줄이냐 여러 이렇게 찬반이 있는데 그것도 견종에 맞는 목줄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책할 때 주의할 게 기온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는 산책을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손으로 댔을 때 너무 뜨겁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산책을 그 시간에는 좀 피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산책 시 주의할 것도 있는 게 산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되게 따라서 짖거나 막, 막 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를 좀 제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반려동물하고 반려동물이 만나는 거를 보통 보호자들은 되게 그걸 좋아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애들끼리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경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상황을 인지하시면서, 보호자들은 좋은데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위생관리법인데 이것도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목욕하고 브러싱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항문낭을 보신데 여기 보면 아이가 지금 땅바닥에서 땅에 대고 끄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똥꼬스키라고 하는데 이제 항문낭에 지금 뭐가 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시하고 8시 방향으로 그 항문낭을 이렇게 짜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 거기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수술을 더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발톱하고 긴데요. 아마 반려견 돌보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발톱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그 미용샵이나 병원 또는 찾아오는 팬매니를 통해서 자르시는 게 좋고 만약 내가 자르겠다 할 때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자르셔야지. 안 그러면 그 실수로 그 발톱에 신경을 건드려서 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양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위생미용인데 발바닥 털 정리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어, 항문낭을 짜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항문의 주변에 털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변을 볼 때 거기에 그 변이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미용이나 아니면 목욕을 하고 나서 아이 상태인데요. 맨 위에 왼쪽에는 아이가 원래는 시무룩했는데 목욕하고 위생 미용을 하고서 저렇게 이제 깔끔해진 거고요. 귀는 양쪽 귀가 되게 지저분했었잖아요. 근데 청소를 하고 나서 깨끗해진 거고요. 아이 발 아래 발은 정말 그 정리가 안 돼갖고 저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데 정리하고 나서 깔끔해진 거고 이빨은 사실은 이게 뭐 한두 번 해서 지워지진 않습니다. 근데 양치하고 나서 깨끗해진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 체크제 들어가는데요. 사람보다 온도가 일단 높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39도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측정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변 같은 경우는 색깔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갈색 정도면 이건 건강하거든요. 보통 건강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초록색이 나올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채를 많이 먹을 때 초록빛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알레르기라든지 염증이 있을 경우도 초록빛 그 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검정색은 그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 만약 변이 빨갛다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장염이 걸렸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노란색도 이것도 황달이나 어떤 그 감염이 됐을 때 나오는 증세거든요.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 하얀색이 나와도 변에 하얀색이 묻어 나와도 이것도 병원 가셔야 돼요. 칼슘이 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강아지 이제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색깔에 따라서 좀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색깔 보시면 일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핑크색이다 이럴 때 출혈이 의심스러워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민을 아직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병원으로 가셔야 돼.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귀하고 피부 부분인데요. 일단 귀에 염증, 외이염이 있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셨는데 이거는 말티즈 같이 귀를 덮는 견종들은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그 진료가 분명히 필요하고
괜찮다가도 또 생겨요. 목욕하고 나면. 그래서 항상 그 관찰을 잘 해주시고, 표유병도, 이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괜찮겠지 하는데 아이는 너무 괴롭습니다. 긁을 때마다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고요. 눈물하고 눈금 이런 것도 자주 씻겨주시면 괜찮은데 사실 씻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크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처치 알아두기는 뭐 열사병, 화상, 감전, 교통사고, 골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하셔서 진행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맹견은 의무화가 됐죠. 보험 가입이.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하고 걸리면은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유기라든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지금 이제 조금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또 신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목줄의 어떤 그 가슴줄이 2m 이내로 제한된 거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패티켓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만지지 마세요, 일단. 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은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가까이 가는 게 좋다는 거고, 나는 좋아하지만 아직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패티켓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동물 문화, 어떤 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법이 계속 개정되고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양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심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서울시하고 구로구, 특히 저희가 이제 구로구에서 지금 있는데 이런 어떤 시민 참여들이 확대되고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의 어떤 생명,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 교육받는 거 꼭 진행해 주시고 돌볼 때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1살 전에 행동 어떤 기본적인 교육도 진행해 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힘들다. 그럴 때는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동양미래대학 DMMC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꿀팁 캠퍼스 반려동물 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강사님께 네.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